다음 발표는 우리 그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요. 김형식 교수님이시고 주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네,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성균대 김영식입니다. 저는 제목을 라이팅 네트워크 101이라고 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아직 지금 뭐 개발도 해보고 있고 지금 연구를 한참 하고 있는 단계라서 베이직한 내용부터 좀 시작해서 저희 연구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뭐 올해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느리다, 뭐 스케일러블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나와요. 저희도 뭐 비트코인 1세대고 2세대, 3세대에서 지금 이미 5세대 블록체인 한참 얘기하고 있고요. 뭐 느리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스케일러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에 한참 이제 나왔을 때 그 1월에 한참 이제 트랜잭션 수가 많았는데 처리가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컨퍼메이션 보통 하는 타임을 저희가 비트코인 기본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익스트림 케이스에는 이 시간이 16시간까지 길어지고 왜 내가 처리했는데 안 보내, 왜 처리가 안 되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수수료를 늘리면 되는데 어쨌든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느린 속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화폐로서 가치가 있느냐, 처리가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들이 인스턴트하지 않다는 게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블록체인이 실제 서비스라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비트코인은 현재 나와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한 블럭의 사이즈가 1MB로 정해져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처리하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한 500바이트라고 친다면은 결국은 한 블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이 한 2,000개 정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컨퍼메이션 타임을 10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한 블럭이 10분이기 때문에 초당 3개에서 4개. 뭐 어떤 분들은 초당 한 7개 처리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300바이트, 400바이트로 그 트랜지션이 크게 줄어드니까.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느린 속도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저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결국은 각각 풀 노드가 갖고 있는 로그 사이즈, 블록에 대한 데이터 사이즈는 계속 리니어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면은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결국은 어떤 특정 서비스로 한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한계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비자 같은 크레딧 카드 서비스랑 비교했을 때 그 한계는 명백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초당 약 2,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요. 특히 피크로드일 때는 초당 약 47,0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아 보이죠. 그럼 이걸 도대체 쓸 수 있느냐? 특히 페이먼트에 비자 같은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특히 굉장히 뭐 저희가 고가의 어떤 뭐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데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정말 여기 와서 뭐 커피 하나 사 먹고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느냐? 특히 뭐 2세대, 3세대 블록체인을 표방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비트코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더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이제 억셉트하고 있는 많은 그 쇼핑몰들이 실제 그걸 중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브라든지 스트라이프 같은 이런 실제 비트코인을 처리하고 있던 쇼핑몰들이 비트코인 받는 것을 다 스탑해버렸죠. 작년 요때 저희가 다 즐거워서 모두 가자를 외치면서 여기에 미더블 하면 사람이 미어 터질 때 그 시기에 다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의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사실 트랜잭션 바이트에 따라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죠. 얼마만큼 수수료를 받으라고.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작년 그 즐거웠던 그 1월의 시기인데 그때 보시면은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30를 넘어갔을 시기가 있습니다. 미디엄 값이. 굉장히 수요 비쌌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트코인 보내지 말고 뭐 리플로 전송하고 거래소 간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전송할 수 있는지. 뭐 네오로 전송하면은 수수료가 안 들어 막 그런 얘기 해주고 비트코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굉장히 크레이지한 행동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샵들이 그 당시에
중단했고 특히 비트페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격은 $100 이상이다. 미니멈을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org도 보시면은 마침내 원래의 오리지널 클레임으로 빠르고 수수료가 싸다고 한참 주장을 하다가 그걸 슬그머니 바꿔버렸죠. 예, 첫 번째랑 세 번째만 바꾸면 좀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같이 바꿔버렸는데 사실은 첫 번째도 원래 베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베스트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피어 투 피어다. 그리고 세 번째도 수수료가 싸다는 얘기 대신에 프라우드 프로텍션이라는 용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비트코인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죠. 근데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기 쉽지 않습니다. 뭐 아까 EOS도 얘기하셨는데 결국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가위바위보 다 해가지고 한 명 뽑는 거 어려우니까 대표로 한 3명 나와가지고 3명이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하자.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때 얘기한 저희가 디센트럴레이션 키워드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남죠. 한 가지 많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블록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블록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런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블록 사이즈는 증가하는 어프로치를 선택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근데 블록 사이즈를 늘리면은 블록을 전달하는 타임이 느려져요. 그리고 블록의 크기가 커지면은 아까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로그의 사이즈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은 라이트코인 같은 게 선택한 거죠. 실제 폴리시를 바꾸자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정한 10분 동안 블록이 프로파게이션 된다고 가정했던 타임은 인터넷을 너무 얕본 거다.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2.5분이면은 인터넷 전체에 블록 다 전달할 수 있고 메시지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다. 저희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 인터벌 타임을 10분으로 사용하지 말고 5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2분 30초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자꾸 타임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결국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블록이 점점 더 빠르게 생성될 테니까. 근데 당연히 줄이면 줄일수록 네트워크 자체는 인스테이블해집니다. 저는 하나의 싱글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려고 그랬던 건데 블록 생성되는 타임을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동시에 동일한 넥스트 블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즉 포킹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루션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아까 말한 대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어프로치를 소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느렸던 거는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노드 전체에 브로드캐스팅하는 거 문제 때문에 느렸던 거니까 항상 브로드캐스팅하지 말고 우리가 둘 사이의 당사자 간의 오프체인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속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죠.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저도 관심이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직관적인 솔루션보다는 라이팅 네트워크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일단 뭐 이게 좋았다가 아니라요. 라이팅 네트워크가 재밌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분석할 내용들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페이먼트 채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페이먼트 채널은 오프체인을 이용하는 거고요. 오프체인 이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메인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스몰 어마운트의 트랜잭션들을 빼내자는 겁니다. 걔네들은 다 오프체인 돌리자는 거죠. 항상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불할 때마다 다 브로드캐스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액수의 트랜잭션들은 분리해서 걔네들은 오프체인으로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면요. 바비라는 친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으려 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사 먹어요. 한 번 사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라서 계속 정기적으로 사 먹는 거죠. 그럼 사 먹을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계속 브로드캐스팅 하면은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헤비하고 수수료가 비싸요. 저희가 커피 하나 사 먹는데 5,000원인데 수수료로 아까 말한 대로 $30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계속 이용하면은 굉장히 헤비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멀티 시그니처 어드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비랑 스타벅스가 쉐어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 둘이 쉐어하는 하나의 어떤 멀티 시그니처 기반의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이들 실제로 얘네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트랜잭션들은 브로드캐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만 기록을 남겨놓자.
그리고 나중에 이 둘이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만 그 내용을 실제 온체인으로 적자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밥이 0.05달러를 미리 맡겨놓은 0.05 비트코인을 미리 맡겨놓은 거예요. 미리 저당을 딱 잡혀놓고, 근데 저당을 잡혔을 때 이 돈은, 이 기록은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온체인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0.05 비트코인을 쓴다는 거는. 근데 이 돈은 밥 혼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벅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저기 정해놓은 거죠. 그럼 이것만 보시면은 너무 지금 밥이 불리하잖아요. 0.05 비트코인은 원래 밥이 갖고 있던 건데 그걸 주면서 밥은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가 나중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 친구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타임락 같은 메커니즘이 이미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언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블록체인의 언어에서도 다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타임락을 이용해 가지고 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스타벅스가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해서 저러한 멀티 시그니처 어드레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금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금고에 둘이 비밀번호를 같이 입력해야지만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타임이 풀리면은 밥 혼자서도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코드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코드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코드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스크립트 펍기에 보시면은 if문과 else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if문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일정 시간을 저희 익스파이어 타임에 예를 들어서 now 플러스 24hour를 저희가 적용한다면은 24시간 지난 다음부터는 밥의 퍼블릭 키만 있으면은 밥의 서명값만 있으면은 실제 이 비트코인 아웃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전에는 반드시 이 둘의 서명이 있어야지만 이 아웃풋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0.05 비트코인을 저당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기록은 저희가 블록체인 전체에 브로드캐스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으로 기록을 해놓고요. 이런 거를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픈 채널을 했다. 페이먼트 채널을 오픈했다 해서 오픈 채널을 만들었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밥은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비트코인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팅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만 약속이니까요. 이 둘 사이에서 요 장부에 적을 이 트랜잭션 아웃풋만을 업데이트합니다. 예. 이 내용은 브로드캐스팅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에서 갖고 있는 트랜잭션의 카피로 기록이 됩니다. 실제 밥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0.005원에서 사 먹고 이 내용을 브로드캐스팅한 게 아니라 이 트랜잭션은 현재 이건 유니디렉션을 만들기 때문에 스타벅스만이 이 트랜잭션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타벅스는 이 카피를 킵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스타벅스는 이제 원하면은 이 카피를 브로드캐스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만약 이렇게 만든다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블록체인이 맨날 헤비하다고 비판했던 그런 온체인에 적기 위한 컨퍼메이션 과정 자체가 생략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서만 요 카피본, 트랜지션 카피본을 업데이트하는 거니까요. 이 둘 사이에서 애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온체인에다 적은 그 기록이 요 프리비어스 트랜지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프체인에 적은 거. 이 내용은 지금 블록체인에 적혀 있지 않죠. 이거는 오직 지금 스타벅스가 카피본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까 말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밥이 쓸 수 있는 아웃풋과 혹은 이 둘이 같이 서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 둘의 서명값이 있으면은 그 서명값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서명값이 들어간 것이 요 넥스트 트랜잭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피본을 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다음번에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카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0.05 사 먹은 것을 0.005 사 먹은 것을 브로드캐스팅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면은 이 시간 내에는 이전에는 언제든지 브로드캐스팅해서 자기는 현재까지 밥이 사 먹었던 비트코인 가격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잠깐 코드로 설명드리면은 실제 요 아웃풋에 들어갔던 스크립트 펍키 트랜잭션이랑 인풋에 들어갔던 스크립트 시그 트랜잭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코드로 만들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 실행 과정이고요. 지금 두 개를 합친 거고 그걸 실제 실행하면은 제일 처음에 0을 읽으면은 0을
예, 스택에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다음 밥 시그니처를 읽으면은 시그니처를 집어넣고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if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언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if 뒤에 컨디션이 나오잖아요. 얘는 if 뒤에 컨디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컨디션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스택에 있는 탑이 true면은 if문 쪽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실행해서 expiry time을 넣고 그 다음에 check lock time verify라는 명령어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명령어를 접하면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트랜잭션의 nlock 타임이랑 현재의 시간을 비교해서 현재의 시간이 요 익스파이어 타임보다 작았는지 작지 않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이후가 되면은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드랍은 이제 스택 탑에 있는 거를 팝하는 명령이고요. 그 명령이 수행되지 않을 때 이게 true가 아니었을 때는 if문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 되고 else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lse문 넘어가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만료되지 않았을 때 else문 넘어가면은 이를 푸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명 키 퍼블릭 키와 퍼블릭 키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2를 또 푸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체크 멀티시그라는 명령어를 만나면 이걸로 다중 서명 명령어를 체크하는 거죠. 이 명령어는 현재 스택의 탑에 있는 숫자를 보고 두 개를 팝합해가지고 걔를 공개 키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나오면은 서명값을 팝합합니다. 맨 마지막에 사실 있는 0은 비트코인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버그입니다. 원래 멀티시그가 제대로 좀 구현이 안 돼가지고 원래 이건 필요가 없는데 0이 항상 0을 집어넣지 않으면 에러가 나도록 지금 명령이 만들었습니다. 실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n 플러스 1이 팝되도록 명령어가 설계됐기 때문에 0을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true가 되면은 이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두 명의 서명이 참이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아웃풋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아까 만들었던 아까 멀티 시그니처로 저장했던 것을 가격을 0.005였던 것을 0.045로 낮추고 그리고 아웃풋을 스타벅스가 0.005가 받도록 고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렇죠? 예. 이렇게 고친 내용은 브로드캐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타벅스가 이 트랜지션의 카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타임이 익스파이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 트랜지션을 브로드캐스트하면 자기는 저 돈을 받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브로드캐스팅하지 않고 계속 이전에 만들었던 카피본을 버리고 새로운 트랜지션들을 계속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서명값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커피를 3잔 사 먹었다. 세 잔 사 먹으면은 최종적으로 요 두 개의 서명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0.035는 밥한테 돌려주고 0.01호는 스타벅스가 갖는 아웃풋을 생성한 채로 종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밥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스타벅스 여기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클로즈드 되는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0.035, 0.01호를 아웃풋으로 찍어내는 요 트랜잭션들을 클로즈 채널이라 그래서 브로드캐스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밥하고 스타벅스는 드디어 마침내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적혀 있는 기록으로는 아직까지 돈을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 시점에서는 이제 0.035와 0.01호를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 채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까지 스타벅스를 원래는 사 먹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계속 브로드캐스팅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둘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스타벅스에서만 계속 이 카피본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굉장히 싼 비용으로 수수료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한 하나의 아키텍처입니다. 얘가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스타벅스로 예를 드렸지만 일단은 굉장히 이런 스몰 돈을 계속 보내는 트랜잭션 할 때마다 더 이상 비트코인에서 벌어지는 비싼 비용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트랜잭션을 우리는 더 이상 웨이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가서 비트코인으로 드디어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커리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생기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어떻게 보면 확장일 수도 있지만 페이먼트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양만큼 뭔가 보낼 양을 굉장히 보내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뭐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본 만큼 비트코인을 보낸다든지 그런 처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머신 투 머신 인스트럭션들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 밴드위드스나 데이터 스토리지 뭐 CPU 타임 데이터 같은 거. 아까 아마존 같은 경우 저희가
결국 이용하는 양만큼 클라우드에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밴드위스 양만큼. 비트코인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그런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API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원래 이제 그 트위치라는 이제 서비스 스트리밍 사이트인데 이 스트리밍 사이트가 여기 뭐 비디오만 스트리밍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스트리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맨드를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임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양을 했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실시간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실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게 라이팅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물론 뭐 포켓몬을 꼭 라이팅 네트워크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예제입니다. 예제. 예제로 이런 서비스가 예전에 비트코인은 상상 못하거든요. 몇 초를 처리한 거를 돈을 초당 계속 계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보여준 예고요. 그러면은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페이먼트 채널은 둘 사이에서만 로컬 카피본으로 텐션을 만들고 이거를 클로즈할 때까지는 브로드캐스팅 안 했다가 클로즈하는 시점에서 브로드캐스팅 하도록 만들면은 스몰 어마운트 우리가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또 관심 있는 거는 만약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서 페이먼트 채널이 있고 밥하고 캐롤 사이에서 페이먼트 채널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결합해 가지고 앨리스가 캐롤한테도 돈을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앨리스하고 밥도 트러스트가 없고 평상시에 앨리스하고 캐롤도 당연히 트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가 한 가지 관심 사항입니다. 실제로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런 페이먼트 채널들을 연결하는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해 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술이고요. 앨리스는 지금 캐롤한테 돈을 지불하고 싶을 때 앨리스는 캐롤한테 직접적인 페이먼트 채널은 갖고 있지 않지만 밥을 통해서 이 라이팅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방법이라면은 캐롤의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저희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앨리스가 캐롤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브로드캐스트 되고 이 트랜잭션이 블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수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페이먼트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앨리스는 밥한테 주고 밥은 캐롤한테 주도록 한다면 브로드캐스팅하지 않고도 앨리스가 캐롤한테 돈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만약 1 BTC를 캐롤한테 보내려고 할 때 밥한테 보내는 건데요. 예. 그러면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고 밥은 다시 캐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밥이라면 앨리스한테 돈을 받아서 보내겠어요? 캐롤한테? 트러스트가 없는데?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실제 이 기술이 말이 되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앨리스는 지금 밥하고 캐롤에 대한 트러스트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앨리스가 밥한테 줬을 때 밥이 캐롤한테 돈을 보낼 거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가 풀어야 되는 한 가지 이슈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밥은 캐롤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캐롤은 밥이 돈을 안 줬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 조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이더리움이나 그 뒤에 나온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의 언어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같습니다. 앨리스는 1 비트코인을 캐롤한테 보내는 게 목적이고요. 보내는 게 목적인데 평상시에 모르던 친구예요. 전혀 모르던 친구인데 그냥 보내려고 해요. 트러스트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캐롤은 인보이스라는 걸 만듭니다. 자기한테 돈을 보내기 위한 발송장 같은 인보이스를 만드는데 그 인보이스 안에는 두 개의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V 랜덤이라는 게 들어 있고요. 하나는 V 랜덤을 해시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캐롤은 여기서 V 랜덤을 해시한 값을 앨리스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안 갔죠. 그냥 앨리스한테 보냈어요. 인보이스를 발송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V 랜덤을 해시한 값만 보냅니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캐롤한테 너 돈 받을 건데 나한테 이 인보이스 보냈으니까 돈 받을 건데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밥한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번 스텝은 뭐냐면은 앨리스는 밥한테 말을 해요. 너 나한테 1 비트코인 받을 건데 나한테 1 비트코인 받으려면은 너 해시 V 랜덤의 해시 값을 생산할 수 있어 만들어내야 돼. 너가 그걸 만들 수 있으면 난 너한테 1 비트코인 줄게. 현재는 밥은 이 내용물은 모르는 거죠. V 랜덤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 랜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시 알고리즘이 퍼블릭한데 어떤 값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V 랜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V 랜덤을 알아야지만 저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값을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 당연히 캐롤은 가지고 있죠. 예. 밥은 1 비트코인을 주고 저 해시 값을 받아옵니다. 예. 물론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받을 건데 왜 이거 하느냐? 여기에 물론 지금 제 수수료는 다 생략해놨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중간에서 껴서 하면은
약간의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수수료 생략한 거고요. 밥은 1 비트코인을 캐롤한테 주고 캐롤로부터 V 랜덤을 받아옵니다. V 랜덤을 받아오면은 그걸 이용해서 앨리스한테 주고 다시 앨리스는 1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너가 V 랜덤으로 해시값을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주면은 밥도 1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캐롤 1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상시 트러스트 없이 스크립트 코드만을 조작해서 디센트럴된 상태에서 인스턴트로 브로드캐스팅 없이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크립트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서 뭐 타임락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임의의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전송하려고 그럴 때는 중간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제가 지금 김영도 교수님 돈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뭐 믿지만 중간자가 누군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중간자를 알아서 이 라이팅 네트워크가 프로토콜로 라우팅을 해줘요. 어떤 중간자들을 찾으면은 가장 빠르게 저 사람한테 이 오프 체인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지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네트워크 있고요. 이거는 결국 라이팅 네트워크는 아까 말한 페이먼트 채널들로 구성되어 있는 라우팅 패스를 가장 빠르게 구성해 줍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를 얼마나 적게 할 수 있어서 패스를 얼마나 적게 거칠 수 있느냐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민맥스 결국 미니마이션 문제를 푸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 라이팅 네트워크가 이제 당연히 라이팅 네트워크는 이제 새로운 크립토커런시는 아니고요. 크립토커런시에서 오프체인 기술을 이용한 레이어 2 프로토콜이죠. 근데 이 라이팅 네트워크의 이제 메인넷을 저는 이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라우팅 패스가 딱히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존재하지만 이렇게 뭐 가장 빠른 걸 찾는다든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브로드캐스팅에서 도달한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중간자가 없어지면 갑자기 패스가 길어지죠. 그렇죠? 중간자가 없어지면 네트워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릴라이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저 이제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면은 약 5,000개 정도의 채널이 있고 현재 노드가 2,000개 정도로 이미 라이팅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운영되면은 되게 신날 줄 알았는데 신나진 않더라고요.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슬퍼하고 있고요. 되게 좋아했는데 라이팅 네트워크 그래서 그날만 기대하면서 제가 연구했었는데 아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있는데 라이팅 네트워크가 3월에 이미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 받아가지고 약 노드의 20% 정도가 다운됐다. 그런 이미 뉴스거리가 있고요. 실제 이게 당연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노드 IP 어드레스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디도스 공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택들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팅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당시에는 노드가 한 1,05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노드가 2,000개.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한 15,000개 되니까 아직 그 수준은 못 따라가고 있지만 굉장히 노드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디도스 공격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이 네트워크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죠? 파란색 뭔가 특징들이 좀 있으시죠? 이걸 보시면은 허브 노드들하고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생깁니다. 제가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면은 이미 페이먼트 채널을 많이 갖고 있는 노드한테 달라붙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빠른 패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드 자체가 랜덤 그래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 프리 특징을 갖고 있는 스케일 네트워크로 성장합니다. 혹은 스몰 네트워크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만들어서 허브 노드들이 존재하고 이 허브 노드들을 망가뜨리면은 이 네트워크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질까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랜덤 어택 20%를 그냥 없애는 것도 좋지만 타겟 어택을 하면은 훨씬 더 이 네트워크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가 제 관심 사항이었고요. 실제 어택 스트라테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하게 제거하는 스트라테지이고요. 그 다음은 하이 디그리를 갖고 있는 노드를 제거하는 스트라테지, 혹은 하이 센트럴티를 갖고 있는, 여기서는 비트코인 센트럴티를 제가 했지만, 혹은 이런 커뮤니티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커뮤니티에서 핵심이 되는 노드들만 제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4가지로 스트라테지를 나눠서 어택을 해본 거죠. 아까 섀도우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노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좋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타겟 어택을 해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굉장히 어택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 개만
라이팅 네트워크는 아까 스텔란 7등이었잖아요. 이게 1등이거든요. 1등인데도 1등인데도 금방 타격을 입더라. 타겟 어택을 했더니 금방 네트워크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게 제가 결과를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라스트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에버리지 패스의 길이 같은 거 뭐 당연히 다 느려지는 거고요. 그런 거 다 길어지는 거고 하는데 얼마나 가장 큰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에 비해서 느려지는지를 작아지는지 봤더니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어택을 하면. 그래서 요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택만 된다는 걸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관심 가졌던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블록체인, 새로운 크립토커런시의 디자이너라면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노드들을 네이버들을 추천할 때 지금 사실은 저희가 피어 노드가 네이버 노드가 임의로 붙는 생각하지만 그 임의의 노드들이 피어 노드들을 어떻게 잘 붙게 설계하느냐도 저희가 충분히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네이버를 연결할 때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새로운 노드가 생성 들어왔을 때 랜덤하게 네이버를 연결해라. 랜덤하게 피어를 연결하라는 저희가 스트래티지를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프리펀셔럴 이거는 스케일 프리처럼 이미 디그리를 많이 갖고 있는 노드들한테 높은 확률로 붙게 만들도록 이미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 실제로 붙는 거는. 그다음 세 번째는 오히려 밸런스드입니다. 센트럴티가 낮은 애들한테만 붙어라. 이렇게 만들면 네트워크의 센트럴티를 밸런스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디펜스 스트래티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더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어택이 실제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어택과 동일한 레이트로 그러니까 어택으로 하나의 노드가 턴 다운 됐을 때 새로운 노드를 애드할 수 있을 때 잘 집어넣으면은 랜덤한 어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랜덤 어택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넣든지 아니면 밸런스로 넣으면은 충분히 저희가 커뮤니티의 스트럭처를 원래 네트워크 스트럭처의 사이즈와 유사한 정도의 크기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이 디그리 노드 어택이 왔을 때 이건 아까 타겟 어택이죠. 이렇게 왔을 때 프리퍼런스를 넣으면은 효과가 없고 랜덤하게 넣거나 아니면 밸런스를 넣으면은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보다 0.8 정도의 비율로는 네트워크의 릴라이어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결론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하이 센트럴 노드 어택. 이게 원래 공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건데 이렇게 넣더라도 밸런스드나 랜덤하게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밸런스드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을 설계할 때 네이버들을 어떻게 어사인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어 노드들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데 피어 노드를 넣을 때 이런 디도스 공격, 타겟 공격, 아까 센트럴라이즈된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벌일 수 있는데 그럴 때 네이버들을 어떻게 연결해야지만 충분한 로버스티니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결과는 아직 저희도 논문을 발표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계속 실험하고 있는 단계들이고요. 그래서 썸머리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블록체인 커뮤니티들은 지금 당연히 스케일러비티 이슈를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풀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방법은 DPoS 같이 디센트럴레이션 좀 포기하고 합의 알고리즘 좀 빠르게 만드는 방법들 현실적으로 그런 어프로치도 취하고 있고 라이팅 네트워크 같이 오프체인을 활용하는 한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요. 페이먼트 채널이나 라이팅 네트워크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희가 고려해 볼 만한 한 가지 솔루션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은 타겟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벌러너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 충분히 어떻게 네이버를 연결해서 어떻게 피어를 어사인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들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 좀 더 연구해가지고 더 릴라이어블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을 현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UTS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학부를 지금 전공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발표는 그러니까 라이팅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오프체인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무조건 온체인으로만 트랜잭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철학을 포기하고 이제 속도를 위해서 그 일부 트랜잭션은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자체는 한 오프체인으로 빼고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됐을 때만 이제 온체인을 올린 솔루션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제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몇 가지 그 논란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같은 제작자가 만든 이제 그 이더리움 쪽에는 그 플라즈마가 있잖아요. 플라즈마도 이제 똑같이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헤어키를 만들어서 이제 다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체인 방식만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일단 당연히 라이팅 네트워크 그냥 오프체인만 유효하다고 보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솔루션들은 일단 디센트럴레이션을 많이 훼손할 수 있는 프로토콜 푸는 방식들도 있지만 그 방식 말고 이 방식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오프체인으로 적는데 어떻게 하면 페어니스를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코드를 적어야지 당사자 간에 정말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제가 실제 지금 이런 하나 쇼핑몰도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오프체인을 운영할 수 있으면서 공정하게 바이어랑 셀러가 공정할 수 있는데 코드 적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비트코인 코드 되게 심플하잖아요. 몇개 탭 적었는데 얘는 공정하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처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실제로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른 방법들도 많이 연구되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이 라이팅 네트워크 재밌어가지고 이 부분을 당연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 감사드립니다. 디펜스 스트래티지에서 그러니까 밸런스 피어 어사이먼트가 그러니까 저게 게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 프레퍼런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밸런스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준 정책대로 애들이 붙어야 돼요. 근데 디센트럴라이즈인데 왜 피어 노드를 나는 이렇게 붙어야 될까? 난 이렇게 붙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 문제는 우리가 못 풀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센트럴라이즈된 정책을 줘가지고 붙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이코노미컬리 애들이 이런 밸런스 스트라테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거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연구할 스텝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네트워크 토포로지가 너무나 타겟도 어떻게 약하다가 결론이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센트럴라이즈된 정책을 주면은 좋은 건데 각자가 어떻게 따르게 하냐는 거는 진짜 재밌는 이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원래 근데 알고리즘 동네에서 알고리즘 미케닉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각각 애들이 다 셀피시하고 각각 내셔널하다고 했을 때도 알아서 동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로직을 저희가 집어넣어야겠죠. 예. 예.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자체가 일단 센트럴라이즈드 된 네트워크로 이해하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약간 그 시각은 뭐 제가 이건 이해한 건데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라이팅 네트워크에서의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그 중앙에 있는 애들한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 디렉셔널로 중앙에 있는 애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코드를 막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이 예. 그 전제가 어쨌든 그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 간의 페이먼트 채널은 아까 밥과 앨리스 이런 구성 저는 약간 그게 대출 구조고 그게 미들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트러스트 아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트러스트 없이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 중간에 있는 코드들을 누가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너무 재밌는 강연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